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제대로 읽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처럼 많은 오해를 받는 책은 드물 것입니다. 흔히 마키아벨리즘 하면 금모술수를 떠올리게 되고 마키아벨리는 금모술수의 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평가가 과연 옳은 것인지 하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 마키아벨리가 사망한 후에 그려진 상상합니다. 세간에 돌아다니는 세편과 화가의 선입관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눈초리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다음 그림은 조금 편안한 그림이죠. 얼굴도 그렇고 눈초리가 조금 편안하게 보입니다. 앞 그림은 장갑을 끼고 있고 좀 더 음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조금 순해 보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주요 연보를 살펴보면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에서 제2장관으로 활동한 시기를 전후로 해서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죠. 피렌체 출생입니다. 유명한 피렌체 출생자로 단테를 들 수 있죠. 그 다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카치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1498년 대의원에서 피렌체 공화국 제2장관으로 인준받아서 활동하게 됩니다. 정치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1501년 보면 체사레 보로자에게 처음 파견됩니다. 이 체사레 보로자는 군주론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1512년 에스파냐 군대가 피렌체를 공격함으로써 피렌체가 항복하고 메디치가가 왕정을 복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화정이 해체되면서 장관직에서 해임되고 투옥되게 되죠. 그 다음에는 고문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렌체 남쪽 교회 농장의 언둔에서 집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해 1513년에 군주론 초고가 집필됩니다. 아니 이때 그 정원을 코시모 루첼라이의 정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모임에서 토론과 집필 활동을 하게 되죠. 공화정체 윤맹 어떻게 유대했으며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몰락했으며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붕괴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1527년) 메디치가 쫓겨납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희망을 갖게 되겠죠. 관직으로도 복귀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실패하고 그해 6월 사망합니다. 로마사 농고와 군주론이 출간이 되고요. 그 이후에 1559년에 교황청에 의해서 모든 저서가 검서 목록에 포함이 됩니다. 마키아벨리 정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 영역이 윤리와 종교 등 다른 영역과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마키아벨리즘 하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익, 특히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의 도덕적 선악에 관계없이 다만 효율성과 유용성만을 고려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익을 도외시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개인이나 파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 관행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정치라는 범주를 떠나 사회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낌 없이 남을 희생시키는 처세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관점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은 로마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사이의 갈등 관계죠.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내적으로 보면 소국들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죠. 프랑스와 에스파냐 등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고요. 5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는데 교황령, 나폴리 왕국, 베네치아 공화국, 밀라노 공국, 피렌체 공화국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교회는 이탈리아를 장악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했지만 다른 세력이 장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의 결과물이자 그것을 또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군주론에 제시된 정치 사상과 헌정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주론을 보면은 절대군주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1512년 9월 피렌체가 에스파니아 항복함으로써 공화정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메디치가가 왕정이 복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메디치가 왕정 복귀를 통해서 피렌체 공화의 부흥을 꾀한 그러한 시대적 요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정사에 보면 나타나 있듯이 자기 소개서입니다. 자기 이만큼 군주론에서 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자기가 지금 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군주론에 제시된 정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보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군주론에 제시된 민족주의적 열망이죠. 이탈리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소망이겠죠. 이 민족주의적 열망은 19세기 민족주의적 지식인 헤겔 등 국가주의 사상가에게 각광을 받게 되고 결과론적으로는 근대 나치즘과 전체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존중하는 공화정이 위대한 국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공화정이 자신의 정치 사상임을 로마사 농고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주론과 로마사 농고의 관계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사 농고 리비우스가 쓴 로마사에 대한 1권에서 10권까지의 내용을 보고 자신이 쓴 내용입니다. 첫째, 군주론은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의 일종의 이탈이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당시 메디치 정부를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관념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보면 무자비한 행태와 위선, 기만, 술책을 폭람으로써 공화주의자와 인민이 군주에게 속지 않도록 한 것이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군주정을 공화정으로 이행하는 준비 단계로 본 것입니다.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1인 통치의 불가결함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농고에 보면은 건국대라든지 위기 때는 1인 통치가 좋은 통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가 건강함을 회복하면 인민의 지배가 자유를 신장하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군주론 지필 의도 자체를 공화주의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군주론과 로마사 농고에서 얘기하는 정치 사상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사 농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면 공화주의자입니다. 무엇이 로마 공화정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도록 했는가죠. 도시들이 오직 자유로운 상태에서만 영토나 부가 정대해 왔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내국의 지배에서 자유롭고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개입으로 자치적인 정부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자유 강조하기 위해서 자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시민됨이란 칸트적 의미에 따라 자신의 법률, 원칙을 가지거나 제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독립과 자기통제, 자치, 자유를 강조하죠.
그래서 공화정 하에서 시민됨이란 칸트적 의미의 개인적 자유를 공유된 공적 자유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자유란 것은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죠. 주변 상황에 대한 인간 행위자의 주체성, 그 다음에 대내적 정치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정부, 공화정부입니다. 그 다음 대외적 정치 차원에서는 자유성,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군주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것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마키아벨리가 근무술수의 화신이 잔인하다는 이런 평을 하게 되는데요. 인민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군주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군주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부분 사람은 선하기보다는 악하기 쉽습니다. 자유로운 재랑의 여지가 있을 때는 언제나 사악한 정신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계의 반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언제나 공동체 이익을 무시하고 사익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법에 의지하는 방법이 인간들이 하는 싸움이죠. 힘에 의지하는 방법, 이건 짐승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러죠. 여우와 사자의 방법을 모방하라고 합니다. 함장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혼내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아까 인민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군주라고 그랬는데요. 여기도 보면 현명한 군주는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할 때, 약속을 맺은 이유가 소멸될 때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며 또 지켜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악할 때, 상대가 악할 때 혼자 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주론에 나타난 마키아벨리의 운명과 비루투입니다. 포르투나, 비루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흔히 운명이라기보다는 운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라틴어로 비루투스란 말이 있었죠. 비루투스. 그리스 시대 때는 아레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비루투와 잘 대응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능력 혹은 덕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곽찹습 교수님은 덕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흔히 비루투스를 남성으로 비유하고 포르투나를 여성으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이네이스에서 베르길리우스가 지은 작품이죠. 부상당한 아이네아스가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부상당한 아이네아스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빨리 치료하고 다시 삼투로 보내달라고 명령하고 아들 아스카니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진정한 노고와 용기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도록 하라. 이때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비루투라고 볼 수 있고요. 행운은 포르투나죠. 이렇게 이 글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에서 이거 운은 운명보다는 운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여신이죠. 우리가 앞에서 여신으로 비유됐고 폭풍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비루투와 갈등 관계를 있다고 얘기하죠. 신의 섭리 대행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 시대에는 이 포르투나 운명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그 섭리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대 때도 기독교를 보좌하는 신의 섭리 보조자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의 섭리 대행자가 아니다. 그리고 운명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주론에서
운명을 여성으로 보고 남성이 거칠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적 정보 개념을 활용한 표현 방법이죠. 군주론 25장에 보면 운명은 인간사에 얼마나 많은 힘을 행사하는가 질문하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운명에 대처해야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강으로 비유하고 운명을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 여성으로 비유하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 대처 방법은 모순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강으로 비유한 것은 강이 범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성으로 비유한 것은 굉장히 거칠게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운명이란 우리 활동의 반의 주체자일 뿐 나머지 반은 우리의 통제에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고난에 처하든 항상 희망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운명의 권능을 제한하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항상 비루트를 호명합니다. 비루트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운명의 탓으로 돌릴 때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들이 애견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인간이 예상치 못한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만 인간사에서 비루트와 운명의 사고 작용 불가피하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운명을 개척하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로 나타난 운과 비루트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토크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